옥스퍼드에서 강의하던 한 중국인 교수는 강단에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한국의 고대 문자는 신화일 뿐입니다. 역사적 증거는 모두 중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받아든 봉투 안에 있던 사진 한 장이 그 모든 확신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도대체 사진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던 걸까요? 그는 왜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사진이 왜 국제학계를 뒤흔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푸이안입니다. 저는 고대 문자 체계를 연구하는 교수예요. 수년 동안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책에도 썼죠. 중국 문자가 가장 먼저 만들어졌다고요. 한국의 가림토라는 고대 문자에 대한 주장은 항상 무시해왔어요. 그냥 중요한 척하려고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그들이 동북공정이라고 부르는 이론의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베이징 대학교 제 사무실 창문에서 우편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얇은 갈색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냥 또 다른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온 보고서일 뿐이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봉투를 열었어요. 제가 이미 믿고 있던 것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중국 문자가 인류가 만든 최초의 문자 체계라는 거요.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내는데 그대로 얼어버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사진에는 중국 북서부 칭하이 호수 근처 발굴 현장에서 나온 청동 조각들이 찍혀 있었어요. 약 4,000년 된 유물이었죠. 그런데 청동에 긁혀있는 기호들이 초기 중국 문자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뭔가 달랐어요. 이건 말이 안 돼. 안경을 고쳤으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그냥 소수민족이 만든 장식 무늬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제가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한국의 가림토, 문자와 너무 비슷하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저는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쭉 펼쳐놓고 있었어요. 존경받는 교수가 되게 해준 논리적인 제 머리는 제 믿음을 흔들지 않는 설명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었죠. 하지만 뭔가가 계속 마음에 걸리고 있었어요. 이 기호들이 중국 문자보다 더 오래된 거라면, 만약 사실이라면 인류 문명에 대한 우리의 모든 지식이 바뀌게 것만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급하게 동료들과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들은 제가 왜 그렇게 급하게 부르는지 궁금해하며 학과 회의실에 모여 있었죠. 이건 그냥 장식 무늬일 뿐이야. 제가 사진을 보여주자 란이천 교수가 말했어요. 중국 문자가 최초라는 우리의 이해는 이미 증명되어 있어. 왕샤오준 교수도 덧붙이고 있었죠. 가림토에 대한 한국의 주장은 그냥 민족주의적 신화일 뿐이야. 주밍다오 교수가 손을 휘휘 저으며 일축하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표정은 차분하게 유지했지만 속은 답답했어요. 그들의 빠른 일축이 오히려 저를 더 진실을 찾고자 하는 결심으로 이끌고 있었죠. 그날 저녁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했어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죠. 학과장에게는 개인적인 휴가를 간다고 말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베이징에서 인천까지 비행 시간은 단 2시간 반이었지만 훨씬 더 길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계속 창밖을 내다보며 아래로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죠. 머릿속에는 질문들이 빠르게 떠오르고 있었어요.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닐까? 이 기호들이 별것 아니면 어쩌지? 중국에 있는 동료들이 내 여행의 진짜 이유를 알면 뭐라고 생각할까?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공항 표지판은 한국어, 중국어, 영어로 되어 있었죠. 작은 여행 가방을 끌고 연구자료가 든 폴더를 들고 있었어요. 학술 회의로 한국에 온 적은 있었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이번에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고 있었거든요. 서울은 밝고 분주했어요.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고 붐비는 거리에서는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리고 있었죠. 다음 날 만나기로 약속한 박창범 교수가 있는 서울대학교 근처 작은 호텔에 체크인했어요. 그날 밤에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사진 속 기호들과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침에 가장 좋은 정장을 입고 대학으로 향했어요. 캠퍼스는 오래된 나무들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웠죠. 학생들이 책을 들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내 옆을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인류학과를 찾아 박 교수의 방문을 두드렸죠. 박 교수는 절 보고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는 저보다 키가 작았고 안경 너머로 친절한 눈빛을 보이고 있었죠. 어깨는 컴퓨터 화면과 고대 유물을 오랫동안 들여다본 탓에 약간 구부정했어요. 그는 중국 교수가 예고 없이 방문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게 분명했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잡담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폴더를 열어 칭하이 호수에서 온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환단고기의 복사본을 꺼냈죠. 대부분의 중국 학자들이 가짜라고 생각하는 고대 한국 문헌이었어요. 여기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 1734년에 5개의 행성이 한국 상공에서 특정한 모양을 이루었다고 해요.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 교수는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컴퓨터로 돌아섰어요. 천문학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설정하며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동안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화면에 결과가 나타났을 때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목성, 토성, 금성, 화성, 그리고 수성이 거기 있었거든요. 고대 한국 문헌에 설명된 위치 그대로였죠. 책에 기록된 정확한 날짜에 한반도 상공에서 분명한 패턴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이건 우연일 수 없어요. 누군가가 실제로 이걸 보고 3700년 전에 기록한 거예요. 박 교수는 화면을 보고 다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가 제 질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게 보였죠.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첫 번째 동료를 찾았다는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저는 호텔 방에 침대 위에 종이들을 쭉 펼쳐놓고 있었어요. 배운 것과 아직 알아내야 할 것들에 대해 메모를 하고 있었죠. 흥분과 두려움이 동시에 느껴지고 있었어요. 제가 맞다면 역사가 바뀔 테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또한 제가 수년간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의미이기도 했어요. 다음 날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어요. 유리 진열장 안에는 4000년에서 3000년 전 사이의 고대 한국 청동 단검, 종, 그리고 다른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한국이 아주 이른 시기에 자체적인 선진 청동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것들을 보면서 이 물건들을 만든 사람들이 가림토 문자로도 썼을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의 언어 전문가인 김현수 교수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망설이는 모습이었어요. 그의 둥근 얼굴과 부드러운 미소 뒤에는 신중한 마음이 숨어 있었죠. 하지만 제가 칭하이 사진과 강화도에 있는 고대 돌재단인 참성단의 기호 사진을 보여주자 그의 눈이 커졌어요. 이 패턴들은 매우 비슷해요. 그가 인정하며 더 가까이 보기 위해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말을 하기 전에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조사를 함께할 전문가들을 모으고 있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고민도 마주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발견마다 오랫동안 믿어왔던 것에 의문을 품게 됐어요. 한국 동료의 친절한 한마디마다 중국 친구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알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지고 있었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면서 결심을 했어요. 직접 참성단을 봐야 했어요. 돌을 만져보고 제 눈으로 직접 그 기호들을 봐야 했죠. 그래야만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가방을 싸고 다음날 강화도로 가는 표를 예약했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연구를 하는 교수가 아니었어요. 그 진실이 모든 것을 바꿀지라도 진실을 찾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강화도로 가는 버스를 탔을 때 아침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어요. 반짝이는 물 위로 긴 다리를 건너고 있었죠. 아래에서 작은 어선들이 파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여행은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물만 건너는 게 아니라 더 큰 무언가를 넘어가는 것 같았죠. 강화도는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 같았어요. 푸른 언덕, 오래된 사찰, 그리고 조용한 마을들이 있었죠. 공기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신선하고 짭짤한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참성단은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버스에서 내릴 때 기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는 멀리 있는 언덕을 가리켰죠. 감사 인사를 드리고 가파른 길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등산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도시용 구두는 산길을 걷기에 적합하지 않았고 여러 번 숨을 고르기 위해 멈춰야 했죠. 깔끔한 셔츠 아래로 등줄기에 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1시간 정도 올라간 후 길모퉁이를 돌자 갑자기 그곳이 나타났어요. 참성단이었죠. 고대 돌재단이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신중하게 놓인 돌들로 만들어진 큰 단이었고
그 주위에는 작은 돌기둥들이 별처럼 패턴을 이루며 배열되어 있었죠. 잠시 가만히 서서 그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환단고기에 따르면 고대 단군 왕조의 왕들이 이곳에서 하늘을 기리는 의식을 행했다고 했죠. 그게 사실이라면 한국 문명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다는 의미였어요. 천천히 제단에 다가갔어요. 그날은 다른 방문객이 없었죠.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사람들이 별을 바라보며 인도를 구하던 시대로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었죠. 돌 중 하나 옆에 무릎을 꿇고 손가락으로 표면을 쓸어보았어요. 수년간의 비와 바람이 그것을 닳게 했지만 여전히 희미한 표시를 느낄 수 있었어요. 돋보기를 꺼내 더 자세히 살펴봤죠.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돌에 새겨진 기호들이 제 칭하이 호수 사진 속 기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거기 있었어요. 또한 한국 문헌에 설명된 가림토 문자와도 닮아 있었죠. 빠르게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노트에 조심스럽게 그림을 그렸어요. 이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무작위 흠집이 아니야. 이건 문자야. 저는 모든 돌을 검사하고 찾을 수 있는 모든 기호를 기록하는데 몇 시간을 보냈어요. 해가 하늘을 가로질러 이동하고 그림자가 점점 길어지고 있었죠.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저는 바위 위에 앉아 섬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수마일 앞까지 볼 수 있었죠. 바다, 멀리 있는 육지, 그리고 모든 것을 금빛으로 물들이는 저무는 태양.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만약 이 기호들이 실제 가림토 문자이고 재단이 있어야 할 만큼 오래된 것이라면 중국에서 제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이 틀린 거였어요. 중국 문자가 동아시아 최초의 문자 체계가 아닐 수도 있었죠. 이 지역 세계의 문명 역사를 다시 써야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주머니 속 전화기가 울렸어요. 베이징에 있는 학과장의 이메일이었죠. 동료들이 당신의 휴가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즉시 돌아오세요. 메시지는 짧았지만 명확했어요.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하고 있었죠. 방에서 모든 증거를 침대 위에 펼쳤어요. 문자의 사진, 메모, 그림들이었습니다. 저는 갈림길에 서 있었어요. 이 연구를 계속한다면 직업, 명성, 그리고 중국 동료들의 존경을 잃을 수도 있었어요. 그들은 내가 중국의 학문적 전통을 배신하고 있다고 말할 테죠. 어떤 이들은 심지어 배신자라고 부를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그만두고 중국 문자가 처음이라고 가르치는 것으로 돌아간다면 진실을 숨기는 거였어요.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했는데도 그것이 어디로 이어질지 너무 두려워서 따라가지 못했다는 걸 마음속으로 알게 되겠죠. 천문학 시뮬레이션을 봤을 때 박 교수의 표정을 생각했어요. 비슷한 패턴에 대한 김 교수의 신중한 말을 기억하고 있었죠. 그들은 열린 마음으로 증거를 바라볼 의향이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결정을 내렸어요. 노트북을 열고 옥스퍼드 국제문명학회를 위한 논문을 쓰기 시작했죠. 어떤 결과가 찾아오든 세상에 제 발견을 발표할 거였어요. 자존심보다 진실이 더 중요해. 국적이나 경력보다 진실이 더 중요하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이었어요. 며칠 후 저는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발견한 것들을 공유하는 국제문명학술대회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발표 자료와 메모를 정리하면서 손이 떨리고 있었죠. 딱 1시간 후면 이 유명한 교수님들 앞에 서서 인류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꿀 수도 있는 내용을 발표해야 했으니까요. 강연장은 빠르게 가득 차고 있었어요. 하버드, 케임브리지, 도쿄대학교, 그리고 물론 여러 중국 대학교의 유명한 얼굴들이 보였죠. 제 옛 스승이신 리 교수님도 앞줄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제 연구에 대한 소문을 들으시고 여러 번 경고 이메일을 보내셨는데 제가 답장을 안 했거든요. 제 발표 차례가 되자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갔어요. 방 안이 조용해지고 있었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저는 학생들에게 중국 한자가 동아시아 최초의 문자 체계라고 가르쳐왔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오늘 제가 틀렸다는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리 교수님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지는 게 보였지만 계속 발표를 이어갔죠. 슬라이드를 하나씩 보여드렸어요. 먼저 신비한 기호가 새겨진 칭하이 호수에서 발견된 청동 조각들. 그 다음 환단고기가 거의 4,000년 전의 5 행성 정렬을 정확히 기록했다는 천문학적 차트.
그리고 참성단 재단에서 제가 찾은 기호들의 사진,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고대 표시와 한국 학자들이 가림토, 문자라고 부르는 것 사이의 유사점을 보여주는 컴퓨터 분석. 증거에 따르면 기원전 2000년경에 한반도에 복잡한 문자 체계가 존재했음을 시사합니다.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이는 가장 초기에 확인된 중국 갑골 문자보다 수백 년 앞선 것입니다. 반응은 즉각적이고 시끄러웠어요. 몇몇 중국 교수들은 일어나 방을 나가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논쟁하려고 남았죠. 일본에서 온 교수님은 제 연구 방법에 대해 자세한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시베리아와 만주 역사를 전공하는 학자들은 관심을 보이며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꼼꼼히 메모를 하고 있었죠. 거의 1시간 동안 질문에 답했어요. 친절한 질문도 있고 적대적인 질문도 있었죠. 목이 말라 있었고 다리는 힘이 빠진 것 같았지만 저는 굳건히 서 있었어요. 증거가 제 편이었으니까요. 발표 후 하얀 머리카락에 친절한 눈빛을 가진 나이든 영국 교수님이 다가왔어요. 황 박사님의 연구가 매우 흥미롭네요. 유네스코 지원을 신청해 보셨나요? 이건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유네스코의 동아시아 고대 문자 연구 프로젝트에 지원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타이핑을 하면서 제대로 된 자금 지원이 있다면 발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더 많은 기호들, 어쩌면 완전한 텍스트까지도요. 성공한다면 이 연구는 환단고기와 가림토 문자의 학문적 지위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 후 베이징으로 돌아왔어요. 대학 캠퍼스는 항상 그랬듯이 똑같아 보였어요. 수업에 서두르는 학생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진 느낌이었죠. 제 사무실로 걸어가면서 사람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몇몇 동료들은 절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고 다른 사람들은 제가 지나갈 때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학과장님이 다음날 아침 회의를 요청했는데 이메일 제목은 간단하게 최근 활동에 관하여라고만 적혀 있었죠. 그날 오후 제 책상에 학생들의 요청서가 쌓여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듣거나 연구 지도를 받고 싶어 하고 있었죠. 옥스퍼드 발표에 대한 소문이 퍼졌고 많은 젊은 학자들이 제가 기존 생각에 도전하는 것에 매료되어 있었어요. 저녁에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왕 교수님이 제 사무실에 들렀어요. 그는 제가 칭하이 호수 사진을 보여준 첫 번째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죠.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정치적 의미가 있어요. 조심해야 해요. 진실은 정치보다 더 중요합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전 이메일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온 메시지가 있었죠. 그들은 제 연구 제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더 많은 현장 연구와 문서화를 제공할 수 있다면 자금 지원을 고려하겠다고 했죠. 의자에 기대 앉아 창문을 통해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는데 수천 년 전 고대 사람들이 보았던 것과 같은 별들이었죠. 그 신비로운 기호들을 새겼던 손길을 인도했던 바로 그 별들이었어요.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비판, 어쩌면 위협까지 직면하게 될 수도 있었죠. 베이징 대학교에서의 제 경력은 끝날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저는 선을 넘었고 그 너머에는 국가적 자존심이나 학문적 정치적 반발보다 더 큰 진실을 찾는 여정이 있었죠. 학과 회의는 어려울 거고 교수들 중 일부는 적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동료들도 있었죠. 박 교수님, 김 교수님, 그리고 오래된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증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 세계의 다른 사람들 말이죠. 옥스퍼드에서 발표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오늘 강화도의 공기는 따뜻하고 부드럽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나무들은 푸른 잎으로 가득 차 있었고 언덕에는 노란색, 보라색, 하얀색 야생화들이 곳곳에 피어 있었죠. 저는 다시 참성단 재단에 서 있었는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제 주변에는 5개 나라에서 온 연구팀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일본에서 온 다나카 박사님은 특별한 3D 카메라로 돌들을 조심스럽게 스캔하고 있었고 한국의 김 박사님과 그의 학생들은 전체 현장을 지도로 만들고 있었죠. 러시아의 페트로바 박사님은 이 기호들을 고대 시베리아 암각화와 비교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중국의 장 박사님과 류 박사님, 이 두 용감한 교수님들도 동료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저희와 함께하고 있었죠. 유네스코는 제 제안서가 승인된 후 연구비를 지원해 주었어요. 저희는 최고의 장비를 갖추고 있었고
작업을 제대로 할 충분한 시간도 있었죠. 여기까지 오는 길이 힘들었지만 정말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았어요. 베이징 대학교에서의 제 위치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6개월 전 학과장과의 회의 이후 저는 중요한 위원회에서 제외되었죠. 몇몇 선임 교수들은 복도에서 마주쳐도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제가 중국의 학문적 전통을 배신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많은 학생들이 여전히 저를 찾아오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말했죠. 진정한 학자는 불편하더라도 증거가 가리키는 곳을 따라간다는 것을요. 몇몇 젊은 교수들도 조용히 지지를 표현했지만 자신의 경력에 해가 될까봐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었어요. 황 교수님, 기호들의 3D 매핑을 끝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온 대학원생 민지가 소리쳤어요. 그녀의 얼굴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고 저를 컴퓨터 화면으로 손짓하고 있었죠. 그녀가 만든 자세한 이미지를 보았어요. 컴퓨터가 돌에 새겨진 수천 개의 표시를 분석하고 자연적인 침식으로는 보기 힘든 너무 규칙적인 패턴을 찾아냈던 거예요. 그 기호들은 체계를 이루고 있었어요. 진짜 문자 체계였죠. 우리 팀은 근처 마을에 설치한 연구센터에 모였어요. 벽은 차트, 사진, 그림으로 가득 차 있었고 컴퓨터들은 데이터를 처리하며 윙윙거리고 있었죠. 다나카 박사님이 흥미로운 발표를 했어요. 그녀는 일부 가림토 기호와 아주 초기 형태의 일본 문자 사이의 연결점을 발견했다고 했죠. 이것은 모두 같은 고대 출처에서 나왔을 수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그녀가 차트를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동아시아 전역의 문자 체계에 영향을 준 공통 조상이에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발견이었어요. 단지 한국 역사도 중국 역사도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속한 공유된 유산이었죠. 저는 혼자서 참성단으로 다시 걸어 올라갔어요. 이 고대 제단은 마법처럼 보였어요. 마치 과거로 통하는 관문 같았죠. 차가운 돌 위로 손을 천천히 움직이며 수천 년 전 사람들이 새긴 기호를 형성하는 미묘한 돌기와 홈을 느끼고 있었어요. 전 많은 것을 희생했어요. 중국에서의 명성은 손상되었고 몇몇 옛 동료들은 더 이상 저와 대화하지 않았죠.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가져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었어요. 진실에 대한 더 깊은 이해였죠. 진실은 중국인도 한국인도 일본인도 아니에요. 진실은 국경이나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진실은 단순히 일어난 일이고 학자로서 우리의 임무는 그것이 시간과 인간의 편견 아래 숨겨져 있더라도 찾아내는 거예요.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나머지 팀원들이 길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의 진전을 축하하기 위해 음식과 음료를 가져왔죠. 그들이 제단 근처 땅에 담요를 펼치는 동안 저는 국적을 넘어서는 소속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6개월 전 저는 황푸이한 중국인 교수이자 중화중심주의의 수호자였어요. 지금은 다른 사람이 되었죠. 경계를 넘어 정치를 넘어 제가 믿도록 배웠던 한계를 넘어보는 법을 배운 진실의 탐구자였어요. 고대인들을 인도했던 같은 별들 아래 우리는 식사와 아이디어를 나누고 있었어요. 내일 우리는 작업을 계속해서 수천 년 동안 풀리기를 기다렸던 퍼즐의 더 많은 조각들을 발견할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발견하든 그것은 우리가 각자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우리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더 가까워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발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학자가 자신의 믿음을 거슬러 진실을 좇은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황푸이한 교수는 오랜 신념을 내려놓고 편견의 안경을 벗은 채 증거를 따라갔습니다. 그가 마주한 고대의 기호들은 단순한 문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경도 국적도 없이 존재해온 진실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더 이상 누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진실은 말하는 자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감동 장면, 저는 지윤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감동으로 마무리되었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